여러분 혹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제 위기가 오면 금값이 오른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금값은 계속 상승세였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금값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금을 사라고 권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금값이 9.5% 폭락했어요. 43년 만에 최악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시장 가격은 떨어졌는데 실제로 금을 사러 가면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실물 은은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바로 종이금과 실물금의 괴리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99%는 실물이 아니라 계약서일 뿐이에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가격 조작을 만들어낸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급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가 계기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동시에 강한 달러 정책을 시사하며 금값에 찬물을 끼얹었죠. 거기에 트럼프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 정책이 미국 국채 신뢰도를 흔들면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린란드 매입이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배틀십 12척 건조 같은 계획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금은 떨어졌는데 왜 실물금은 안 떨어지나, 아시아가 잠든 시간에 왜 터뜨렸나, 월가가 조작한 거 맞나, 알고리즘 매도가 뭔가 하는 질문들이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어떻게 종이금 가격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는 항상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상세히 해부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값이라는 건 사실 실물 금의 가격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금 시장의 99% 이상은 종이금으로 거래됩니다. 종이금이란 실제로 금을 인도받지 않고 계약서상으로만 금을 사고 파는 선물이나 ITF나 파생상품 같은 거예요. 문제는 종이금 1톤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실물, 금은 고작 1kg에서 2kg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지도 않는 금을 100배, 200배로 뻥튀기해서 시장에 팔아치운다는 뜻입니다. 코맥스라고 불리는 뉴욕 상품거래소나 LBMA라고 불리는 런던 금괴시장 협회 같은 곳에서 거래되는 금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창고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금고예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 인도 압박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은행이라고 칩시다. 제 창고에 실물 금이 1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톤을 담보로 종이금 계약을 100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이 100톤짜리 종이금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값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제 창고에 있는 진짜 금 1톤은 그대로예요. 저는 오히려 쌀 때 실물을 더 사 모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종이금 테러의 메커니즘입니다. 실물은 그대로인데 종이 계약만 무한정 찍어내서 가격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 떨어지는데 실제로 금을 사러 가면 가격이 안 떨어진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계산된 작전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금값 급락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건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금요일 저녁 런던장이 닫히고 아시아가 잠든 시간에 터졌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계산된 공격입니다. 월가의 대형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은 고빈도 거래라는 걸 써요. HFT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밀리초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설정해둔 손절가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금을 100만 원에 샀는데 90만 원에 손절 주문을 걸어뒀다고 칩시다. 알고리즘은 이걸 알아요. 정확히는 전체 시장에 걸린 손절 주문이 어느 가격대에 몰려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서 대량 매도를 쏟아냅니다. 금요일 저녁 뉴욕장 마감 직후가 딱 그 시간이에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을 확 밀어낼 수 있죠. 가격이 9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손절 주문이 자동으로 시장가 매도로 터져나가요.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폭포수 낙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금융용어로 스톱 헌팅이나 캐스케이딩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폭포처럼 연쇄적으로 손절이 터지면서 가격이 추락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밑바닥에서 진짜 큰 손들이 헐값에 주워 담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로 피를 보고 기관은 적의 물량을 확보하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털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알고리즘은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걸려있는 주문량 거래 속도 변동성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패닉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공격을 가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빠르게 대응해도 밀리초 단위로 움직이는 기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에는 겁먹은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weak hands라고 하는데요. 당위 수익을 노리거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거나 시장 변동에 심리적으로 약한 투자자들을 말하죠.
이번 급락은 정확히 이 겁먹은 손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보통 금 ETF나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2배, 3배 상품이 흔해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면 2억, 3억 치금 선물을 살 수 있거든요. 수익이 나면 2배, 3배로 불어나지만 손실도 2배, 3배가 됩니다. 문제는 금값이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고객 동의 없이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레버리지 3배로 금을 샀는데 금값이 10% 떨어지면 여러분의 실제 손실률은 30%예요. 증권사는 더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니까 지금 강제로 팔아버립니다라고 하죠. 이번에 금값이 단 하루 만에 9.5% 떨어진 건 수많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확한 각도였어요. 실제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샀을까요? 답은 뻔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입니다. 이들은 실물 금을 저렴하게 쓸어 담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종이 금 시장을 무너뜨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손절할 때 이들은 차분하게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부의 이동이에요.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왜 하필 스콧 베센트와 케빈 워시가 동시에 강한 달러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와 연준이 합의된 시나리오를 실행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약 사경 8천조 원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트럼프의 무리한 재정 지출이 국채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 약세 압박이 커졌거든요. 여기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예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를 방어한다. 그럼 경제가 침체돼요. 아니면 금값을 눌러서 달러의 상대적 매력을 높인다. 금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면 달러가 위험해지니까요. 미국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ESF라는 환율 안정기금을 통해 금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기금은 의회 보고 의무가 없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아요. 사실상 블랙박스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금값이 폭등할 때마다 의심스러운 급락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ESF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는 일절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베센트와 워시가 강한 달러 정책을 시사한 정확히 그날 금값이 폭락했으니까요. 이건 정책 신호가 아니라 작전 명령이었던 거예요. 시장에 신호를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라는 반가쇠를 당긴 거죠. 정치와 금융이 완벽하게 협력한 조율된 공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누가 금값을 정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전 세계 금 가격은 사실상 두 곳에서만 결정돼요. 코맥스라는 뉴욕 상품거래소와 LBMA라는 런던 금괴시장 협회입니다. 이 두 곳은 모두 영미권 금융자본의 본거지예요. 중국, 러시아, 인도처럼 실물금을 실제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은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더 흥미로운 건 LBMA는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금을 사고 팔았는지 완전히 블랙박스예요. 코맥스는 그나마 선물 포지션을 공개하지만 실물 인도 비율은 1% 미만이에요. 다시 말해 실물 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종이 금만 99배로 뻥튀기 돼서 거래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실물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아무 영향도 못 미쳐요. 예를 들어 중국이 실물 금을 1000톤 사들였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금값이 올라야겠죠. 하지만 코맥스에서 종이 금 10만 톤을 쏟아부으면 실물 수요는 씹혀버려요. 아무리 많은 나라가 실물 금을 사 모아도 종이금 공급만 늘리면 가격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금 카르텔의 본질입니다. 영미 금융자본은 실물을 소유하면서도 종이금 시장을 통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실물을 싸게 사 모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맥스의 금 선물 계약은 한 계약당 100온스예요. 약 3kg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비율은 전체 계약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99%는 그냥 계약서만 사고 팔다가 만기 전에 반대 매매로 청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금은 창고에 가만히 있고 종이 계약만 수백 번 수천 번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실물금의 희소성이 가격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물이 귀해도 종이 계약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마치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것처럼 금융시장은 종이금을 무한정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금을 사러 가면 품귀 현상인데 시장 가격은 폭락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시스템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큰손들에게 유리해요. 이들은 종이금으로 가격을 내려서 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팔 때 실물을 싸게 쓸어 담아요. 그리고 나중에 종이금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불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JP모건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동안 실물 은을 무려 10억 온스 이상 사 모았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은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로 가격을 눌렀다는 혐의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죠. 결국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지만 그동안 모은 실물 은의 가치를 생각하면 벌금은 푼돈이었어요. 이게 바로 금융 카르텔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핵심은 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첫째, 레버리지와 단기 매매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그들의 게임이에요. 알고리즘과 강제 청산 시스템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단기 가격 변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털려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고 절대 빚내서 하지 마세요. 금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대출받아서 사면 안 돼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오르면 큰 돈을 벌지만 떨어지면 빚만 남거든요. 둘째, 종이금보다 실물금을 사세요. ETF나 선물은 결국 숫자 노름이에요. 진짜 위기가 오면 종이금은 휴지 조각이 되지만 실물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시스템이 무너질 때마다 실물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물금 보유자들은 자산을 지켰어요. 다만 실물금을 사면 보관 문제도 고려해야 해요.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를 쓰면 수수료가 나가죠. 또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셋째, 하락장을 기회로 삼되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번 급락은 시스템적 조작이지 금의 본질적 가치 하락이 아니에요. 1974년에도 금값이 47% 폭락한 뒤 10년간 8배 상승했어요. 1980년대 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고요.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 공포에 떨며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하지만 금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1년, 2년 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금은 불을 지키는 자산이지 당위 투기 수단이 아니거든요. 느긋하게 조금씩 모으세요. 급하게 몰빵하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감정을 통제하고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세요. 이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공포와 탐욕이에요. 가격이 떨어질 때 패닉셀링을 유도하고 오를 때 포모를 자극합니다. 포모라는 건 놓칠까봐 두려워서 비싸도 사는 심리를 말하는데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5년, 10년 단위로 생각하세요. 주류 언론만 보지 말고 독립적인 금융 분석가나 대한매체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종이금 시장의 움직임뿐 아니라 실물금의 수급 상황,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정보가 곧 무기거든요. 다섯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되 금의 비중을 유지하세요. 금만 믿고 다른 투자를 안 하면 그것도 위험해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죠. 다만 그 포트폴리오 안에 금이 일정 비율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험처럼요. 금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권해요.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고 너무 많으면 기회비용이 크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돼요. 젊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좀 적게 가져가도 되고 나이가 들고 안정을 추구한다면 비중을 높여도 되죠. 은이나 백금 같은 다른 귀금속도 고려해보세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적 수요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요. 특히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산업에서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금값이 폭락했다고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예요. 큰손들이 종이금으로 가격을 내렸지만 실물금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더 귀해졌죠. 지금 실물금을 구하기 힘들다는 게 그 증거예요. 가격은 내려갔는데 물건은 없어요. 이게 조작의 증거인 거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금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1920년대 대공황 때도 금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지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스템은 바뀌어도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5000년 인류 역사에서 금은 항상 가치 저장 수단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의 반복이에요. 제국이 부채에 짓눌리고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다시 주목받았어요. 미국의 36조 달러 부채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결국 달러를 더 찍어내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갚는 수밖에 없죠. 그때 금값은 폭등할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양의 실물 금을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중국 중앙은행은 2022년부터 매달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달러 보유를 줄이고 금 보유를 늘렸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도 이런 흐름을 읽어야 해요.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봐야 하는 거죠.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요.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금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금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클 거예요. 미국 정부와 월가는 계속 금값을 억누르려 할 거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을 막을 수 없어요. 실물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달러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금융시장은 공정하지 않아요. 애초에 공정하게 설계되지도 않았죠. 종이금 시스템, 알고리즘, 매매, 강제, 청산 메커니즘, 환율 안정기금의 비밀 개입 코맥스와 LBMA의 독점. 이 모든 건 개인 투자자를 털어먹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았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이죠.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라 전략가가 돼요. 금값이 떨어질 때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하세요. 그들이 종이금으로 가격을 내릴 때 여러분은 실물금을 쌓아 올리세요. 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증명해요. 실물을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걸요. 5천년 인류 역사에서 금은 한 번도 가치를 잃은 적이 없어요. 제국은 무너지고 화폐는 사라졌지만 금은 남았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거예요. 결국 이 시스템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종이금과 실물금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면 언젠가는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